최근 6년 만에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일이 있었고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규모 보트피플 발생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철통같이 국경을 통제했던 것이 이제 풀린 뒤에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영세 장관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 발언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질문을 했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보트피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보트피플이라는 것은 70년대에 그 베트남이 패망하면서 76년이죠, 정확하게. 그 후에 그 공산 정권을 피해서 고국을 탈출하는 그런 작은 배, 작은 보트에 탈출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보트피플이라고 얘기하면은 한 국가의 정권이 한 국가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정권이 교체되는 이른바 이제 급변 사태를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일가족이 온 것을 앞으로의 이런 보트피플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볼지 아니면 보트에 탄 사람, 영어로 서 죄송합니다만 people on the boat가 될지는 네.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권영세 장관이 어제 말한 그 보트피플이라는 것도 급변 사태일 때 그렇다고 이제 전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트피플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체제에 뭔가 큰 변화가 있고 그래서 대규모로 북한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그리고 남하를 하는 것이죠.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 쪽으로 해류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우리가 보트피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네. 개념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권 장관의 어제 발언이 다소간 원론적인 보트피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만약에 급변 사태가 발생해서 뭐 정말 수만 명 뭐 이렇게 이런 규모로 보트피플이 온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북한 급변 사태는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요. 네. 가장 최소한 3번 정도 북한에 심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급변 사태를 정의를 하면 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북한 내에서 주민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을 인해서 현 북한 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김정은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통치력을 상실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급변 사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요. 네. 처음 시작된 거는 1994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을 하니까 그때 이 북한 급변 사태의 가능성이 얘기가 됐고 네. 또 90년대 후반에 뭐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아사했다라고 알려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좀 얘기가 됐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을 물어보셨으니까 우리 정부가 뭐 이거는 이른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그 관련 부처들 예를 들어서 국방부도 있고요. 그리고 뭐 행안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국정원도 있고 각기의 그런 급변 사태 대응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작업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량 그 탈북민이 발생을 해서 보트를 타고 내려올 때는 네. 그것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마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권 장관이 말한 것이 24일이었다고 합니다. 정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규모 급변 사태가 아닌 이번에 이제 그 어선 탈북이 가족들이 한 것이 6년 만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어선 탈북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북한은 국경 통제가 이제 좀 풀린 이후에 지금 북한 상황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궁금증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탈북민이 확실히 많이 줄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네. 지금 나옵니다만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죠. 왜냐하면 북한이 2020년 1월 24일부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사실상 국경을 봉쇄했고요. 네. 지금까지도 뭐 일부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은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국경을 넘지는 못하게 사실상 봉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탈북민들이 한국을 오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나마 뭐 일부 온 것은 이미 탈북을 해서 예를 들어 중국이나 제3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그렇군요. 북한 자체에서의 탈북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뭐 탈북한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그간 못 왔고 지금은 조금씩 북한이 이 부분의 그 봉쇄를 좀 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것은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뭐 원인으로 얘기를 하면
북한 내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하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째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 네. 특히 식량 사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상당 부분 부족한 양이 확인이 되고 있고 북한 정부 당국에서도 그 부족한 분을 메꾸기 위해서 특히 뭐 중국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사들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그 탈북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뭐 이미 알려진데 그걸 더불어서 그 같이 일가족이 내려왔는데요. 특히 예. 어린아이들의 그런 사상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예. 북한 체제가 워낙 사상적으로 강압적이고 특히 이제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조직 생활을 하면은 네. 예, 그 확실하게 이 사상을 주입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예. 그 부분은 예. 일가족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그 취약 전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네네. 그 부모들이 북한 체제가 강압적으로 이 김정은에 대한 뿐만 아니라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사상 주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통제를 하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그런 이 공적인 교육 시스템에 넣기 전에 예. 그때 탈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해서 어린아이들 취약 이전의 어린아이들도 같이 네. 이 탈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거의 모든 그 행사, 특히 이제 군사 관련 행사에는 딸 김주애를 데리고 이제 갔었는데 어제 그저께 그 김정은의 아주 친했었던 동창이라는 스위스 동창 미카엘로 요리사라고 하는데요. 자기한테 이제 그 귀국하기 전에 내가 사실은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다, 북한 그 후계자다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친했다고 하는데 아들은 없다. 자기가 알기로는 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2012년, 13년에 북한에 가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번 있더라고요. 갔었다고요, 예, 북한에. 그러면서 김정은과 이설주를 만나서 했는데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그 김정은에게 그 김주의 오빠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정보 판단의 근거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정원의 발표를 저는 그 가장 신뢰를 하는데 네네. 올 3월에 국회 정보통일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2010년생으로 추정이 되는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국정원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뭐 통일부 당국자의 최근 그 발언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철저하게 김정은의 일가에 대해서는 특히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우리한테 익숙한 주애 같은 경우에도 네. 한 번도 북한 공식 매체에서 주애라는 이름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뭐라고 부르죠 그럼? 그냥 뭐 사랑하는 자제, 뭐 자제. 존경, 예, 그런 식으로만 표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2010년에 장남이 있었다는 걸 이제 그 하는 근거가 우리가 본 근거가 그때 장난감 아이 장난감이 많이 들어왔다 그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2010년에 그 유럽으로부터 이 고급 남아용 장난감이 북한 평양으로 수입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이 가능한 공개 정보니까 그것을 통해 확인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신호 정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 당국이 일부 확인을 하고 있다. 신호 정보라는 건 뭔가요? 신호 정보라는 것은 북한에서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 한국의 대통령실의 실장과 비서관이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정보로 다 판단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예전같이 스파이가 있어서 들어가서 그걸 뭐 도청 장치를 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통해서 정보 신호를 다 취합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일종의 첩보 능력인데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은 상당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그 공개는 안 됐더라도 미국이 그런 신호 정보라든가 아니면 첨단 위성을 통해서 뭐 가족들이 뭐 밖에 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이동할 때도 있을 텐데
김정은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미국은 다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제가 100%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북한 내부에서도 그 김정은의 자식들에 대한 정보는 아마 굉장히 소수의 측근을 제외하고는 모르고 있는 것이 맞다,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냥 뭐 궁금증, 호기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후계 구도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한반도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굳이 데리고 나가지 않고 김주애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다시금 김주애가 과연 4대 세습을 하는 승계자가 될 거냐 말 거냐 그 우리가 논란으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는 맞는 것이고요. 특히 북한의 체제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1930년대에 김일성이 했던 항일 빨치산 투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의 남성 중심적인 군사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군 최고 사령관과 더군다나 핵을 개발했는데 그 통제권을 다 남성이 갖고 있는데 네. 그것을 과연 여성이 가질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얘기는 이 김씨 김씨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백두 혈통이 3대 세습까지 내려온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만약 김주애가 4대 세습을 한다면 본인이 결혼을 해서 난 자식이 김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백두 혈통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 체제 자체의 특성입니다. 북한이 1인 지배 체제고 김정은이 뭐 나이가 40살 정도로 알려졌으니까 물리적 나이로 앞으로 한 30년, 한 세대를 더 통치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 승계자를 정한다라는 것은 2인자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뭔가 북한 내부의 사정이 어려울 때 그 2인자한테 힘이 몰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김정은이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 건강 이상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럴 경우에는 2인자한테 힘이 몰릴 수 있고 그것은 북한 1인 지배 체제의 특성상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면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미 그 두 번의 세습을 봤기 때문에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그 세습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신비주의고 또 하나는 우상화입니다. 두 개 비슷한 것이죠. 네, 네. 먼저 이름을 내기 전에 뭔가 이 암시적인 것이 나오고 우상화 작업이 사전에 상당 기간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주애의 등장을 보면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미지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과연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할 것이냐. 단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참 뭐 자신 있다라는 표현이 그 편한 표현은 아닌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네. 4대 세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백두혈통에 의한.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장남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1, 2번 전제가 바뀌는 거니까 장남이 없다면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뭐 그건 가정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북한이 김주애를 왜 이렇게 등장시키느냐?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김주애로 대표되는 미래 세대를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과 다르게 사상적인 투쟁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잘못하면 도전이 된다 생각을 해갖고 네. 그런 미래 세대를 김정은이 직접 자신이 챙긴다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뭐 김정은 시기에 대해서 인민 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인연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혈통에 대한 계속 충성을 다짐시키는 거죠. 2월 8일 날 있었던 열병식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지금 뭐 장면이 나옵니다만 이 열병식을 하는 과정에 계속 나오는 게 백두혈통 결사옹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4대 세습으로 간 이 백두혈통의 충성, 맹세를 시키는 그런 그 목표로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한미 연합으로 화력 경멸 훈련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펼쳐졌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예, 이게 올해가 건군 75주년이고 또 한미 동맹 70주년이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워낙 핵에 대한 고도화를 하고 위협을 강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는 당연히 자위권 차원에서의 그런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앞으로 5회에 걸쳐서 한 번 했으니까 4회가 더 남아 있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 뭐 정부에서 정확히 밝혔습니다만 이 훈련의 시나리오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북한이
전면적 공격을 할 징후가 포착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 북한 포병 부대가 남한을 향해 일제 사격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100% 북한이 먼저 남침을 시작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거 당연히 불법 무력 침략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미 연합 전력이 대응을 하는데 이제 두 단계로 대응을 합니다. 이것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의 이 시나리오 작전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네. 1차적으로 북한 기습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이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이 시나리오를 진행이 돼서 그 당시에 지금 뭐 많은 무기 체계들이 나와서 보이고 있습니다만 KF-16 편대와 FA-50 편대가 공중에서 움직였고, 또 K9 자주포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K239 다련장 로켓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의 기습 남침을 한 그 전력들을 먼저 공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K2 전차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K2 전차와 K21 장갑차 등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일부였고 예. 그다음에 북한의 공격 시도를 패퇴시킨 다음엔 2부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 2부 훈련에서는 추가적인 군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공격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F-35A 저거 방금 나온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서 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지휘소 또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핵시설 등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 네. 형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반응을 좀 보였는데 이게 뭐 네. 북침 침략 책동이다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우리가 방어 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자체가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하고 자신들의 포사격을 먼저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대응을 시작한 것이죠. 네. 자, 한미 군의 지금 연합전력 첨단 전력들이 화면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드론도 이렇게 했던데 예. 드론도 이제 최첨단 전력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드론이 이게 자폭 드론 형태이기 때문에 이 드론으로 얼마 전에 북한이 우리의 영공에 그 드론을 띄워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드론 전력도 우리가 상당 수준 북한보다 앞서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드론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 중요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은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포천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경매 훈련, 주민들도 와서 참관을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지금 이제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 이상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하고 그 전부터 군사 정찰 위성을 이제 뭐 곧 쏠 것이다라는 관측이 계속 있었고 지금 북한의 군사적인 동향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북한이 도발에 약간의 휴지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번에 하는 한미 그 연합 훈련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한 그 자신들의 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은 높고 우선적으로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건 방금 말씀하신 군사 정찰 위성. 네. 그것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고 그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도 직접 가서 이른바 현장 지도를 했던 이제 그런 그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원래는 4월 중에 발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고요. 네, 네. 그 이유는 제 판단에는 아마도 저희가 지금 동창리 그렇죠. 예, 서해 위성 저 발사장. 파란색 지붕이 이제 뭔가 씌워놨다 지금 전에 흙바닥이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발사대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38 노스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네. 이거는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마 4월 때를 하질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그 얼마 전에 북한 측 발표를 보면은 네. 자신들은 일단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저희 서해 위성 발사장이 얼마만큼 발사대 세우고 우리가 누리호에서 봤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예. 꽤 걸리고 또 날씨도 중요하고 그래서 성공을 반드시 북한에서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이행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누리호가 또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마음이 조급하겠군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자신들이 개발하는 핵 미사일들이 정말로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 날아갈 때 그것을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감시 정찰 자산 측면에서 북한이 가장 한미 동맹의 전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뭐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기 그런 목표보다는 군사 정찰 위성을 정말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